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최근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사법당국에 체포됐죠. 그 뒤에 러시아 입장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상황 1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 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JB타임즈 원래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용주 뉴스캐스터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두 분과 오붓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앤드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텔레그램인데요. 공동 창업자죠.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제 형 니콜라이하고 둘이 창업을 했었던 건데 동생이 이번에 좀 잡혔는데 자,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일단 먼저 개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벨 두로프가 지난 24일에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특히 보안이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죠. 그렇다 보니까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범죄들이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심각해졌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슈인 이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마약 밀매나 테러 조직에도 텔레그램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시작됐다고 본 각국 수사정부는 이 범죄를 수사할 때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텔레그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사실상 범죄를 방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두로프의 체포영장을 발부해둔 상태였고요. 프랑스도 프랑스 영토 안에서만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해둔 상태였는데 좀 의외인 부분은 두로프가 유럽 각국이 자신한테 영장을 발부한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을 많이 피해 다녔어요. 뭐 아랍에미리트나 구소련 국가들이나 이렇게 남미들을 돌면서 이동을 해왔는데 참고로 이제 두로프가 국적이 여러 개인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뭐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카리브해 섬나라 시민권을 가진 다국적자인데 실제 두바이에서 거주하고 있고 텔레그램 본사도 두바이에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럽에는 발을 잘 안 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 외곽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전용기 타고 들어오다가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수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연료 공급 때문에 잠깐 프랑스 영공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로프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 마약 밀매나 사기,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이런 각종 범죄가 텔레그램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플랫폼 최고 책임자가 이걸 방치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에서 심하게 텔레그램이 이걸 방관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특히 러시아 사회 안에서 조금 이 많은 파장이 일고 있어요. 뭐 두로프가 러시아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금 러시아 국민의 절반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이나 러시아 군 관계자들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공식 입장을 낼 때 항상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텔레그램이 주장하기로는 자기네들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전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러시아 당국이나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로프가 체포가 되니까 이제 러시아 당국에서는 두로프가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텔레그램 암호 푸는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를 프랑스에 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 담당자들에게는 일단 스마트폰에서 텔레그램 다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상황이죠. 지금 뭐 송현석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 김영미 PD는 또 분쟁 전문 PD시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외국에서 어느 정도나 애용하고 있는지 텔레그램을.
실상을 잘하실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은 거의 다 깔죠. 일단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작전 지시까지도 텔레그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발끈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 드로프 형제들이 이 러시아 국적인 거죠, 원래. 그래서 거기서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나름 본인들도 이런 거 텔레그램 운영에 어떤 자율성 이런 거를 위해서 러시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이 형제를 보호하려고 하는 데는 군사적인 어떤 정보들이 텔레그램에 엄청 많았을 거고 또 이 러시아의 지금 군사작전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 단톡방을 경유하면서 이렇게 전부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군사 지휘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렇죠. 작전명과 작전 지시가 텔레그램으로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암호를 풀어버리면 그동안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했고 누구고 이게 속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군대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자체 그 메신저 앱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뭐 체포될 거 뻔히 알고 이 창업자가 왜 거기를 갔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텔레그램이 암호를 푸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도 명분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러시아하고 이 텔레그램하고는 서로 왼수였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보호하려고 드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투항을 하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투항을 해서 암호를 풀어도 명분을 가지고 암호를 풀고자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텔레그램이 그 마약 조직 뭐 여러 가지 뭐 성에 관련된 범죄들 특히 우리나라도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경찰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텔레그램에. 근데 협조를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조할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게 저는 이 러시아의 군사작전 때문에 이게 좀 더 민감해진 것 같다. 사태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는 거의 국민 메신저 뭐 이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절반이 쓰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쓰는 것보다 군에서 당국에서 쓰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텔레그램을 까니까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저보다 먼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부 관계자들도 이쪽으로 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 신뢰가 갔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가 그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제 전화번호에 이렇게 있는 사람 중에서 텔레그램 쓰는 사람이 주르륵 뜨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는 텔레그램 보면 아무 개가 지금 텔레그램 접속 중이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최신 접촉했어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것 때문에 텔레그램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라 그런 보장들이 되죠. 그래서 들어왔어도 안 들어온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텔레그램은 사실 우리가 돈을 내고 쓰는 메신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단톡방을 개설하면 이게 또 수익이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을 다 많이 애용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 뭐 러시아 정부 관계자만 여기를 애용했겠습니까? 아무튼 다, 전 세계 뭐 보안에 관련된 그런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러시아 정부 대변인이 이 텔레그램 창업자 구금에 대해서 중대한 증거를 못 대면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만약 이렇게 간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은 지금 프랑스 사법당국이 증거도 제대로 없이 드로프를 체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미국 이제 그 프랑스 뒤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최대 기업인 구글도 정부 차원에서 조금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 어쩌면 유일하게 손을 못 댄 데가 텔레그램이
텔레그램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불리한 여론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퍼지는 걸 좀 막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이 프랑스를 좀 내세워서 텔레그램을 좀 손보게 하려는 게 아니냐, 길들이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앞에서는 이제 두로프를 굉장히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 뒤에서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게 두로프에 대한 체포가 정치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라고 러시아 당국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렘린궁 내부 공직자들은 지금 메신저를 이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군대나 공직사회가 너무 많이 지금 광범위하게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이 러시아가 두로프를 석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호를 자처하고 나선 게 결국은 군이나 공직사회가 이미 현재로서는 텔레그램 없이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두로프를 서방의 소나기에서 조금 빼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도는 음모론이 사실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나 푸틴은 지금 이번 사건의 배경이 서방에 있고 그리고 서방이 의도적인 공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러시아인의 수백만 명의 데이터나 채팅 내용들에 접근하려고 두로프를 체포한 거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려서 조만간 서방으로 넘어갈 거다. 뭐 이제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파벨 두로프 어떤 인물이에요, 근데? 뭐 아까 푸틴하고 굉장히 웬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반푸틴 인사였다기보다는 그냥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약간 베체라주의의 그런 인물이었다고 보여져요. 러시아에서 그 정도면 네. 반푸틴 인사예요. 그죠? 반푸틴 인사는 네. 맞죠. 네, 반푸틴 인사는 맞는데 원래는 이제 형하고 같이 러시아판 페이스북인 푸콘탁테라는 걸 만들었고 네. 이게 성공을 거두면서 러시아 동유럽권에서만 이용자가 4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텔레그램을 만든 건데 이 왜 러시아에서 반푸틴 인사로 꼽혔냐. 2014년에 러시아 정부가 당시에 이제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시위대의 정보, 이 푸콘탁테 정보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용감한 두로프 형제가 푸틴의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면서 푸콘탁테 페이지에 오히려 러시아 정부가 보냈던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그냥 다 공개를 해버려요. 러시아 정부가 우리한테 이런 거 요구했어. 협박했어. 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푸콘탁테를 팔아버리고 2014년에 이제 러시아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당시에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장이 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 두로프라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정보 공개하지 않아 이거든요. 그게 반정부든 아니면은 친정부든 그게 테러범이든 어떤 범죄 조직이든 이런 거를 하지 않아라고 하니까 사실은 푸틴을 옹호하는 선정가들이 이 텔레그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옹호해 주죠. 그럼 이제 러시아 정부는 얘 좀 도움이 좀 되기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인식을 좀 바꾼 거고 그리고 홍콩이나 이란, 러시아에서도 이 반정부 시위하는 단체들이 민주화 운동하는데 이 텔레그램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정부가 이 반정부 시위자들의 정보 요청을 안 했겠냐는 거죠. 분명히 했어요. 근데 텔레그램은 또 안 줬죠. 근데 반대로 국가가 범죄자들 우리 좀 잡게 범죄자들 정보를 좀 줘 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범죄까지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범죄를 방조하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제 텔레그램은 절대 범죄자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더라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더 많은 범죄가 텔레그램 안에서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두로프라는 인물을 권위주의에 맞서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범죄의 온상지를 그냥 두고만 보는 방조자로 봐야 되냐 이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두로프하고 푸틴 관계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약간 좀 그 다른 길로 좀 빠져가지고 러시아에서 보면은 근데 어떤 그 푸틴과 특정 기업인 유착한 이런 경우는 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정반대로? 그렇죠. 그 푸틴 자신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신흥 부흥 세력하고 많이 그 후원을 많이 받았고, 예. 근데 또 이 사람이 정도전처럼 그
말하자면 그런 정도전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게 많이 숙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사구팽? 네. 그래서 뭐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서구 사회로 이제 망명 아닌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웬간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자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을 러시아가 소유하지 못한 거 굉장히 지금 러시아 안보에 엄청난 큰 구멍인 거예요. 이 텔레그램이 만약에 러시아 손아귀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뭐 텔레그램이 인지도를 얻은 거에는 바로 그 무제한 표현의 자유였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정반대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푸틴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나 본토 자기 국적인 러시아 안에서 그랬다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국적이 여러 개인 게 참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여러 국적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의 안위와 관련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안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러시아의 정보 당국의 이런 암호화된 이 텔레그램 정보는 이 드로프는 아마 다 봤을 것 같은 거죠. 본인은. 그래서 본인의 안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를 선택을 할 때 이 프랑스에 그러니까 러시아에 잡힌 것보다는 프랑스에 잡힌 게 분명히 나아 보이기는 하니까 이 다음 행보에서 서방 세계가 이 드로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가 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드로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텔레그램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백도어를 열어준다든지 암호화를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정보를 만약에 넘겨준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어디까지 열리느냐가 앞으로 수많은 SNS IT 기업들의 선례가 될 거란 말이죠. 네. 이거 미치는 파장은 거의 전 세계적인 거죠. 전 세계적인 겁니다. 구글, 메타 뭐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네. 정보 당국이 지금 긴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이번에 예비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 세계 10억 명이 쓰는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이 텔레그램의 수장을 체포를 했는데 구금까지 했는데 그냥 풀어주려고 구금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가진 뭐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로 들어온 게 본인이 뭐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사실 만약에 풀어줬다가는 다시는 안 들어올 겁니다. 프랑스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기소까지 이어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 프랑스 말고도 텔레그램 길들이려고 눈독 들이던 국가가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포함하죠. 우리 한국도 포함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과연 이 플랫폼 경영진이 어디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두고 계속 논란을 할 겁니다. 본기소가 이제 결정이 될 때까지는. 뭐 예를 들면은 다음 차례는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다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재는 텔레그램처럼 플랫폼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는 있지만 경영진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사실 거의 없어요. 특히 그래서 이제 아동 성범죄 같은 분야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영진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이제 이걸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희가 좀 구글이나 이런 미국 메타나 이런 기업들하고 텔레그램을 조금 이제 다 큰 IT 기업이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이제 미국 대형 플랫폼들은 정부가 이런 안 좋은 콘텐츠 있을 때 지워 그러면은 또 지워요. 삭제를 합니다. 근데 안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 이걸 안 하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걸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플랫폼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도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론에 따라서 프랑스의 본 기소 결과도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아마 두고두고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이 플랫폼 업체 시장에서 굉장한 힘을 가진 선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또 형도 있잖아요. 니콜라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형이 동생 보고 너 그냥 당분간 그냥 들어가 살아라. 내가 알아서 할게. 절대 입 열면 안 된다. 너무 소설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전용기를 타고 들어올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 뭐 일단 지금 변호인들 아주 막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본인이 체포가 됐을 때 본인이 프랑스와의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알려지죠. 예를 들면 내가 입만 열면 아니요, 나 마크롱이랑 친해.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프랑스 수사 당국의 어떤 고위 관계자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좀 불러줘. 그 사람한테 나 지금 갑자기 긴급 체포됐다고 말 좀 해줘. 뭐 이런 이제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야밤에 파출소에서 종종 그 연출되는 장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뭐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별로 이제 영향가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야밤의 네. 어떤 장면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어떨지 모르는 거네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사실은 봐줄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봐줄 생각이 많이 체포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인사를 체포하면 그 순간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하고 이게 외교 관계로까지 번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예비 기소만 했다가 풀어줄 거라면 아예 이 일을 벌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궁금한 건 왜 하필 프랑스였을까? 였던 거예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는데 네. 왜 굳이 프랑스였을까? 이거는 프랑스의 내부 상황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거죠. 워낙 마크롱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네, 혼란스러우니까 네, 여러 가지 좀 시선 돌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죠. 아무튼 그럼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전망은 프랑스 사법 당국이나 프랑스 권력이 아마 끝까지 관리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전망이시네요. 뭐 중간에 대충 접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럼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세계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 되겠네요. 네. 프랑스 알겠습니다. 결과보다 이제 러시아 쪽의 결과가 저는 더 그러니까. 궁금하고 벌써부터 그 러시아에 이제 저의 취재원들 이런 사람 탈퇴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예, 그래서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칠 건데 혹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작전 지시가 그걸로 내려가는데 지금 멀잖아요. 그리고 다 핸드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앞으로 주시해볼 만한 그러니까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확인하면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탈레반이 권력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났다고요? 네. 벌써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조직, 이 세력부터 한번 좀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레반이 이제 1990년대 초였죠. 파키스탄 북부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네.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걸쳐 있는 파슈툰이라는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죠. 샤리아법을 재시행한다는 걸 약속하면서 아프간에서 영향력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8년까지 아프간 영토의 90%를 장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프간 사람들도 대체로 탈레반의 등장을 좀 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군 게릴라 조직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는 부패도 너무 심하고 나라도 혼란스러웠었는데 탈레반이 정권을 차지한 후에는 뭐 새로운 도로도 생기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게 되고 지역도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제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런데 엄격한 샤리아법을 시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너무 잘 지키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뭐 살인범이나 간통범을 공개 처형한다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을 너무 많은 곳에 적용을 한다든지 여성은 반드시 부르카를 입어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법칙들을 이제 너무 많이 적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탈레반은 사실 그들만의 세상 안에 있었거든요. 굳이 뭐 아프간이나 파키스탄 넘어서를 어떤 세력 확장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이제 그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알카에다 세력한테 피난처를 제공했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공공의 적이 된 거고요. 이후에 이제 2020년에는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 협정을 시작했고 2021년에 결국 미군이 철수를 했죠. 그러면서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의 지옥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간은 엄청난 억압 정치, 공포 정치,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 판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참고로 탈레반에 대한 개인적인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 기자가 되자마자 그 탈레반이 한국 선교사들을 납치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예. 네, 교회 분들이 이제 납치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사 초년생인데 기자 초년생인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서방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소식들이 야근을 잡고 서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야근을 서면서 이제 외신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계속 훑어보는데 너무 이게 그 참혹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신문에서 모자이크 쳐서 보냈지만 외국 언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그냥 참수하고 이런 모습들 다 그걸 그냥 그대로 내보내요?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전부 다 외국. 이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영국, 미국, 프랑스 전부 다요. 그냥 참수하는 장면 이런 거 그냥 내보낸다고요? 네, 영상이나 사진을 그냥 내보냈어요. 그 심의 규정이 안 걸려요? 네, 거기는 그게 걸리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거 그러면 거죠. 국민들이 다 못 볼 텐데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이게 현실 왜곡 하더라고요.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이걸 보죠. 문화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준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 차이에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영화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조금씩 나오긴 하던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할 때는 당연히 모자이크 치고 다 하지만 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어떤 정치적인 자신들의 동기를 표현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처음 생겼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요. 아무튼 지난 15일이었다고 하는데 재집권 3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특별한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정부를 접수한 지 이제 3년 됐다. 이런 걸 또 뭐 행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열병식을 했는데 탈레반이 이제 이슬람 무장 조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3년 전에 미군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그런 3년 동안에 이제 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식의 행사지 않았나 싶은데요. 참 특이한 게 그날 이제 본인들이 정권을 탈취한 날 공휴일로 선포하고 또 미군의 기지였던 바그람에서 열병식을 하고 바그람에서. 그거 거기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프간에 있는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거든요. 지금 미국 보라 이거구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만큼 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라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열병식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옛날 탈레반하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뭐 뭔가 이렇게 정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옷도 좀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정부 사람처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와 그냥 똑같더라고요. 때 빼고 광내고. 네, 그냥 옷만 좋은 옷 입고 나왔고 뭐 그런데 이날 그 총리 대행 모하메드 하산 아쿤두 총리 대행이 성명을 통해서 탈레반 당국이 서구 점령군을 상대로 승리한 날, 전승기념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날 한 10,000명 정도 시민들이 왔다고 하고 또 외교관 중인 중국과 이란 그 좀 색깔이 좀 이쪽인가 봐요. 그래서 중국과 이란 외교관만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외신 기자 포함해서 여자들 입장 금지. 그게 또 웃긴 얘기인데 난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날 또 특이하게 느낀 게
전투기가 하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탈레반은 공군력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군으로부터 노획한 거 아니에요? 노획한 건데 이거를 날리잖아요, 지금. 조종 기술도 조종돼서도 없는데. 예, 뭔가 기술을 3년 동안 그 배운 기술을 전투기를 운용한다. 이거 탈레반이 전투기를 운용한 건 굉장한 일인 거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IS도 사실 공군력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탈레반은 그 정도의 자기네들은 그 정도 이제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과시한 게 가장 저는 특이하게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은 더 가난해졌고 더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고 그리고 국제사회는 3년 동안 이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탈레반이 이제 8월 30날이 이들이 그 정권을 이양받은 날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정책은 저는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협박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여성들이 이렇게 가혹하게 할 텐데 니네 아프가니스탄 우리한테 좀 관심이 왜 없어라는 그런 협박처럼 느껴질 정도로 계속 여성에 대한 가혹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3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송현석 기자가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지나온 3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옥도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쓸 때요. 뭐 지금까지 탈레반이 어쨌든 재집권한 이후에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기사를 썼지만 그중에 이제 저희가 대목을 달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지옥문이 열렸다였거든요. 이거는 저희만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서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단 2021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아프간 엑소더스라고 불렀죠. 탈출을 하겠다고 날아가는 군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는 모습들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탈레반이 굉장히 유화적인 모습을 그래도 초반에는 보였단 말입니다. 일단은 여론도 자신의 편으로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다시 정권을 세우는데 이제 도움이 돼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는 달라졌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CNN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성 그 MC와 진행자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자체에서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어땠냐. 아프간 사람들은 일단 아프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못 나가게 하니까요, 탈레반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지옥이 문이 열렸냐. 일단 생활고가 엄청 심한데 빚 때문에 뭐 딸을 계속 가족을 내다파는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그 소개했던 기사는 9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알아요. 자기가 팔려 나갈 거라는 걸. 근데 그 아버지도 울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딸이 아버지한테 절 팔지 말아주세요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팔려갔어요. 그래서 인권단체가 들어가서 얘를 다시 데리고 오는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것만큼 그것 자체로도 저는 지옥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내 딸을 팔아야 된다고? 이런 상황인데 뭐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동굴에 사는 가족 기사도 제가 직접 써봤고요. 근데 아프간 인구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2,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인도적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고 탈레반은 분명 지난 3년 동안 변화했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면서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카메라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여성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탄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 구호단체에 소속된 여성 활동가들의 활동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성 지원가들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아프간에서 속출을 했었죠. 예, 그리고 뭐 한마디로 마네킹에도 부르카를 뒤집어 씌우거나 아예 그 여성 형태의 마네킹은 없애버려라는 게 지난 3년간의 탈레반이 한 그런 정치입니다. 그래요? 네. 김영미 PD는 아프가니스탄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들어가서 계속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샘물교회 사건 이후로 이제 여권법이 적용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실은
탈레반도 여성 기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남성 기자는 괜찮은데 예. 여성 기자는 지금 허가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양쪽에서 저는 이 취재에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뭐 영상 통화라든지 요즘엔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취재할 수 있어서 그런 근데 웃긴 게 제가 이렇게 줌 미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뭘 뒤집어 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네 문화와 맞지 않고 법과 맞지 않다라고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취재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만 사실 3년 동안 이제 탈레반 정부의 행보는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가 국제 원조가 없이는 미군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그거예요. 미군이 있을 때는 국제적인 원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프가니스탄의 기초 생활은 수급이 됐었지만 그 미군이 떠난 다음에는 원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큰 산업이 있겠어요. 제가 앞만 봐도 돈 벌 건더기가 없는데 이건 국제 원조밖에 답이 안 나오는 일인데 탈레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원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 구호 전문가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탈레반 세력들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조직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정치 싸움 끝에 탈레반 안에서 집권한 세력이 하카니 그룹이라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카니라는 그 마드레사 이슬람 학교 출신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카니 세력은 정말 확실한 이슬람 원리주의인 거죠. 아주 강성인 세력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저거 떠나 상황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같은 이슬람권이라고 하더라도 탈레반이 여성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일단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명분 자체가 미국이 여성의 해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정도로 과거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아프간 땅 굉장히 낮게 취급이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슬람 원리주의 아까 말씀드린 건 강성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여성에 대한 지위를 확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아프간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국가 정책이 여성에 대한 완전 폐쇄적인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그것도 세월이 축적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탈레반 정권이 새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여성의 지위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거기서 이제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서로 맞추고 사실 입을 맞추고 나온 건데 그 정쟁 싸움 그 내부에서 정쟁 싸움 후에 이 강성이 되기도 했고 또 이 탈레반 정권이 잡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이 뉴스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점점 뉴스에서 사라지고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원조를 더 해야겠다라는 국제적 여론을 가져오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탈레반이 탈레반 체면에 염치 없이 어디 가서 돈 주세요 뭐 이렇게도 못하고 계속 우리 지금 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성을 억압하는 정책 특히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그게 너무 가혹한 게 지금 막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이 학교를 안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교육을 금지시키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카불 시내에 시위하러 되게 용감한 여성들인 거예요. 시위하러 막 나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막 용감하게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그 시위를 나왔던 그 여학생들이 그 마찬가지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키고서 막 시위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봐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짐승처럼 사느니 공부를 계속 못하고 짐승처럼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또 미용실도 폐쇄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미용실 남자도 갈 텐데 이 전면 미용실을 폐지시키면서 그 여성의 아름다움 이 자체를 거부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여성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 남에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면 되게 속 터져요. 탈레반하고 인터뷰하면 되게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그럼 여성들은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프간 여성과 한국 여성을 비교하면 안 된대요. 아프간 여성들은 특수하대. 보호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속 터지죠. 알겠습니다. 그 지난 6월에 유엔 주최 도하 회의가 열렸어요. 네. 이때 탈레반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네. 이때 좀 이야기한 게 있었나요? 탈레반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풀어달라, 해외 자산 동결 해제해달라 이거를 이제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아프간 중앙은행에 해외 자금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좀 넘는 돈을 좀 동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얘기했던 게 아프간 문제에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은 안 할 거야. 대신에 경제나 외교 수단으로 우리는 탈레반을 압박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 잘해. 이런 전략이었는데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탈레반이 지난 3년 동안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여기를 정식 국가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모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어도 자금을 동결할 자금을 풀어줄 명목이 없어요. 그것까지 풀어줬다가는 진짜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 바이든이 다 죽였어. 이 소리 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여성 인권 문제라도 좀 해결해라. 이렇게 미국이나 유엔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 유엔이 주최한 도하 회의에서.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그거 내정 문제야. 니들 간섭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프간 여성들은 자유롭고 존엄한 인간의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탈레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탈레반 주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이미 탈레반을 금지단체 목록에서 제외를 했고 러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이미 중국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여러 차례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제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간은 절대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이런 도하 회의가 계속 여러 차례 열려도 네. 그 사이에 아프간 국민들은 계속 이제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족보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탈레반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알카에다가 있었어요. IS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셋 다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를 굉장히 강경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조직들이다. 셋 다 수니파다. 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네. 이것 빼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카에다는 사우디 갑부 출신인 오사마 빈라덴이 만들었죠. 탈레반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수니파 이슬람을 설파하는 어떤 신학교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IS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카에다의 지역 조직이 생겼어요. 알카에다에서 뻗어나온 어떤 가지였던 거죠. 이게 나중에 이슬람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차이점을 보면 탈레반의 관심은 주로 그냥 그들만의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프간이나 파키스탄 안에서 우리 세력을 키우면 돼. 이제 그리고 지금은 동결된 자금 받아서 정식 국가 운영하는 게 꿈이야. 약간 이런 무장단체고 알카에다와 IS는 좀 세계적인 조직이 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는 네, 그런 무장단체죠. 그래서 9.1 테러 때 저희가 봤듯이 빈라덴이 만든 알카에다는 미국이 주적이에요. 그런데 IS는 또 조금 다른 게 자신들하고 다른 시아파, 이쪽은 이제 수니파니까 시아파를 공격하기도 하고 미국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평화협상을 했던 탈레반하고도 니들 미국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21년에 미군이 철수했을 때 사진 한 장이 이제 서방 언론에 떴어요. 이걸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IS 대원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같은 뼈끼리 왜 같은 뼈끼리 싸워? 왜 니들끼리 왜 끌고 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배신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탈레반과 IS는 태생부터가 너무너무 다른 그런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프간에 들어가 있는 IS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 명칭은 ISISK죠. 이게 일종의 호라산. IS, 네, 호라산 IS인데 IS의 일단 아프간 지부 같은 그런 단체고 카불에 그때 엑소더스 났을 때 카불 공항 폭탄 테러를 저지른 것도 이 무장 단체인 거죠. 그리고 ISK 같은 경우는 탈레반 내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게 ISK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탈레반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웠던 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탈레반보다는 IS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카에다나 IS가 훨씬 더 급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 미군 철수 직후에는 적의 적은 동지다라고 해서 IS를 잡기 위해서 탈레반하고 협력할 가능성까지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아프간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뭐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갔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요? 미국도 사실 대통령 선거 또 이거 대통령 선거 되기 전까지는 근데 오늘 여기 저희가 탈레반- 여기서 미국 얘기만 나오면 항상 결론은 뭐냐면 미국 코가 석자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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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은 탈레반 정권이 요새 뭐 하느라고 바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 그럼 미국하고 손잡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미국은 탈레반과 손잡을 손이 없어. 손이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아프간에 있는 IS 세력들이 지금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IS가 탈레반을 보고 거의 꼰대 세력, 그다음에 유한 세력. 아니 탈레반도 강성인데 탈레반이 유한 세력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강성이려고 이럴까라고 했지만 이제 어쨌든 이들의 첫 해외 프로젝트 중에 성공한 게 모스크바에서 테러 행위를 해서 어떤 쇼핑몰 그때 테러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도 이제 타겟을 국제 무대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 모두가 다 자기네들이 국제 뉴스의 중심이 되고 관심을 좀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약간 관종 성격이 강한 거죠. 그래서 알카에다는 사실 그룹이라고 보지 나라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탈레반과 지금 현재 IS 호라산 이쪽은 앞으로도 세계 평화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프간은 갈수록 닫힌 사회가 되고 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엔 3차 회의, 1차, 2차는 탈레반 초대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차에 삐져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 보면 또 여성의 지위나 이런 거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정권이 이양될 때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정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탈레반이 사실은 이렇게 음지에 있으면 탈레반은 계속 저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양지를 끌어올려서 규제를 하고 또 여성이나 어떤 인권, 그다음에 기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게 사실 긍정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